진행해 주실 분은 국제신문 편집부 부국장이시고 부산 스토리텔링 협의회 상임이사이신 박상희 부국장님께서 오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최민식 선생님 잘 모르시죠? 네. 영화배우 최민식이 있습니다. 올드보이 했던요. 영화배우 최민식보다 영화배우 최민식이야 뭐 워낙 이제 대중스타가 되어서 영화배우니까 이렇게 대중성을 이렇게 확보한 분이지만 우리 그 최민식 선생은 여기 사진가 최민식 선생은 진짜 그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그 배경으로 진짜 그 평생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이 생존에 계실 때는 참 이분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 사진 철학, 그리고 그분이 다가가고자 했던 사진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대로 조명을 못 해드렸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금 아웃사이더의 어떤 인물로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의 자리가 이 진짜 한국 사진계의 특히 다큐 부분에, 다큐멘터리 부분에, 다큐멘터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있는 사실을 찍어서 어떤 기록성을 이제 중시하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인데, 그 분야에는 진짜 가장 진짜 혁혁한 공적을 남겼고, 족적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가, 거장, 어떤 수식을 붙여도 참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957년 6.25 직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의 카메라는 진짜 부산의 생활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어떤 삐까뻔쩍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찍은 게 아니고, 충실하게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 가난의 포커스를 끝까지 가난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 점이 더 이제 위대한 측면이죠. 하여튼 제가 지금 이야기는 이렇게 가볍게 합니다만, 50년 이상을 그렇게 외길로, 본인도 엄청 가난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대기를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그 가난을 포착을 했다는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사진 철학으로 이게 성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난 속에 파묻혀서 그 가난의 실체를 보고자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찍은 가난의 모습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되지를 일을 안 하였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사진 작가들 한 컷 찍으면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초지일관, 이제 가난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비루한 현실을 갖다가 담았으니까 이게 작품성을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리고 그 작품을 당국이나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또 대우도 안 해줬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조금 위험한 일일 수가 있기는 한데, 거의 제가 좀 과감하게 조금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사진의, 우리 시대의 사진의 성자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무게감이 이렇게 실려있는 분입니다. 최민식 선생이 찍은 사진이 한 20만 컷 정도 된다 하거든요. 평생 동안 찍은 사진이. 그것도 흑백 필름. 코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4컷짜리 코닥. 34컷짜리. 많은 거는 그때 44컷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24컷짜리를 썼습니다. 수작업으로. 24컷짜리 코닥 필름 한 1로를 써가지고 20만 컷을 여러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비도 엄청나게 먹혔을 뿐더러, 그걸 24컷짜리를 찍어가지고 뽑아서 암실에 들어가서 인화를 하고 다시 그걸 갖다가 현상을 해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재민식 선생 그 집이 지금 남구 대연동에 있습니다. 남구 대연동 대연성당 바로 옆에 거기 그 진짜 아직 생가가 있고 재민식 선생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시고 최유도 씨라고 아들도 지금 같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한번 그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방금 뭐 자가만 합니다. 이렇게 한 서너 평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막 가니까 사방에 뾰족히 책이었습니다. 책이고 LP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 통로를 해가지고 옆에 그 암실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딱 한 평 남짓 됩니다. 요만 암실이 이렇게 한 평 남짓 되는 암실 공간에서 당신이 직접 이제 그 수작업을 하면서 그 인화 현상을 이제 하고 뭐 하여튼 뭐 커튼도 이렇게 하나 뭐 직접 만드시고 제가 보니까 그 자체가 어떤 사진 유산이 아닌가. 그거는 하여튼 그냥 보존을 하면은 그 자체로 그 재민식 선생의 어떤 기념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작업도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눈매가 매섭죠. 저 눈매를 이제 그 카메라에 이제 투사를 해서 피사체를 이제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사진을 찍어 오신 분, 눈매를 보면은 저희들 일반적인 눈매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섭기도 하고, 예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없이 어떤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도 얼핏 풍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선생님 양력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1957년, 조금 늦은 나이에 이렇게 사진에 입문을 하셨고, 정규, 학력이라고 하는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나오시고, 독학을 다 하시고, 그 독학을 하셨는데, 막바지에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영어, 일어, 불어까지 못하던 말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도 그 어려운 원서를 직접 또 탐독도 하시고, 하여튼 공부도 평생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경성대의 사진학과의 특강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가셨고, 하여튼 일반 학구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존중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독학으로 거기 이제 다 공부가 이제 했다고 합니다. 1968년에 사진집 휴먼 했습니다. 인간. 이 인간이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평생을 인간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갖다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68년에 인간 1집이 나왔습니다. 요만한 사진집이었습니다. 한 7, 8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100페이지 가까이 남짓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게 이제 1권이 이제 출간이 되고,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 총 14권을 냈습니다. 그 사진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진집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어록도 몇 개 모아놨는데, 이분이 사진의 성자라는 것이 사진과 글이 또 너무 좋았습니다. 글이 좋아하셔가지고, 당신이 냈던 책들이 한 30여 권 정도 됩니다. 다양한 사진집, 사진 철학, 그 다음에 사진 수필, 사진 관련 어떤 책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중복되는 측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학구적으로도 상당히 평가를 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사진 원판, 필름입니다. 필름. 원판이라는 게 우리 디지털에서 파일 형태가 아니고 원판입니다. 원판 여기는 13만 컷대인데 14만 컷 정도라고 합니다. 14만 컷을 보통 첫 트럭에 실으니까 여하튼 한 반 트럭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박스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분량을 갖고 계시다가 국가기록원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 작업을 국가기록원이 받아서 무려 5억을 갖다 투자해서 그걸 디지털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이라도 국가기록원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절차만 좀 거치고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14만 컷 그것을 시대별, 주제별, 장소별, 그 다음에 어떤 사건별
분류만 제대로 해가지고 그 의미 규명을 하면은 그 자체가 저는 그 논문감이라고 봅니다. 50년 동안 일관된 초점을 갖고 관점으로 현장을 파고들고 찍어낸 기록 사진이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부산시 홍보물, 그 간헐적으로 그 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서민의 어떤 생활상을 뭐 자갈치부터 해가지고 삼복도로 뭐 가까이는 뭐 어떤 우리 주변의 어떤 그 인물 풍경까지 시장 장터 사람들 무수한 어떤 군상들을 부산이란 무대를 활용을 해서 평생을 이렇게 찍어 오셨으니까 선생님 사진에는 그 전부 다 그 연도하고 장소가 딱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성으로는 그 이상이 없죠. 어떤 영화도 어떤 기록물도 그걸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사시던 그 집, 아까 그 대연동 그 생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 벽면 가득 그 책들이 꽉 쌓여 있었고, 그리고 음악 CD, LP판, 낡은 마란츠 앰프, 간이 책상.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음악하고 다양한 책들, 사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찍고 하는 게 사진이 아니고, 그만큼 지식을 습득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개념을 잡았을 때 사진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LP판, 선생님 베토벤 강의였거든요. 베토벤 신자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토벤을 좋아했고, 어떤 베토벤의 어떤 매력에 이제 듬뿍 빠져가지고 지내셨던 이유가 그 음악적 영감이 사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남기신 유품들, LP판부터 해서 앞으로 저는 반드시 재미식 기념관 정도는 하나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하여튼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지금 가족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참 지리도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황해도에서 하여튼 소장농 아들 태어나가지고 초급 목피할 정도로 이렇게 연명할 정도로 그래 사셨다 하대. 뒤에 선생님 한번 이래 정리해 놓으신 글을 보니까 어릴 때의 저 경험이 너무나 자기 가슴을 갖다가 쓰라리게 만들고 저걸 어떤 극복해보자 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가난을 찍었다. 저런 경험이 없었으면 가난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가난 구제, 정부,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복지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최민식 선생은 평생을 가난에 포커스를 맞춤으로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난을 구제하셨다. 이렇게 폭넓게 작품으로 가난을 이렇게 가난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찍음으로써 공감을 하게 만들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인 어떤 토론을 하게 만들고,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난 구제죠. 예술을 통한 어떤 가난 구제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글을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1955년 그러니까 6.25 직후에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일본으로는 밀양을 했습니다. 밀양이 무엇인지 아시죠? 정상적으로 티켓을 끊어서 배에 승선한 게 아니고, 배의 어떤 고깃칸이나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살짝 미립국을 한 거죠. 근데 돈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는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가서 이제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고 카메라를 한 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1957년 일본의 어느 헌책방에서 미국 사진작가 스타이켄 이란 분의 인간가족이라는 사진 전시회를 보게 됩니다. 이 책자도 나와 있고, 국내에도 한때는 이게 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저게 매료되어서 거기에 흠뻑 빠져서 나도 저런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진가의 길로 이제 들어섰다고 이렇게 합니다. 부인이 그 미망인 박정남 여사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게. 쌀을 사놓으면 필름이 떨어지고 필름을 장만하면 연탄이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하여튼 그분의 사진 작업으로는 생활 자체가 이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자로서 이제 안 해본 게 이제 없고, 그 바람에 그죠. 하여튼 저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가난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지탱을 하셨을지 참 지금도 좀 어물이 들 정도로. 물론 말년에 오셔가지고는 책도 이제 많이 내시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유지가 되었겠지만, 초기에 60, 70년대 그 군사정권의 어떤 서슬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저렇게 그 가난을 붙잡 끌어안고 작업을 하셨을까? 조금 불가사의한 어떤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으실 적의 부인입니다. 상당히 아직도 미인이신데, 이건 이제 따님이고. 저것도 3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에서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최민식 선생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 따님이 장성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최민식 선생이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가난했을 때 우리 딸내미가 얘인데 이야기하기를 갖다가 지독한 말을 한번 하더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딸이, 아버지는 가난을 팔아서 가난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돈 되는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을 더 이상 팔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 따님이 커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털어놓으면서, 회한 어린 이제 표정을 짓더라고요. 딸이 저렇게 이야기할, 두 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면에서 이해가 이제 되는데, 얼마나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우리 딸이 자기 평생을 작업해온 아버지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얼마나 내가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으면은 저런 무리한 이야기를 할까. 그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참 내 작업의 실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난을 붙들어 안고 씨름을 하면서 가족들도 곤투골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65 부산. 1965년 부산 짐꾼. 제목이 이제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십니까? 어떤 분은 이걸 또 보면 확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아주 강렬합니다. 가난의 어떤 모습을 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직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죠. 근데 어떻게 저게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초상권 저작권 문제,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사진기를 갖고 선생님을 딱 찍었을 때 나는 찍히기 싫은데 왜 내를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초상권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상권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그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 장면이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지극한 그 모성의 어떤 간절함. 그때 선생님 왜 저쪽 아주머니는 뒷짐을 이리 졌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고기 잡는 자갈치 아줌매가 생선을 묻혀가지고 손에 생선을 묻혀가지고 아이의 그 살갗이 못 되니까 이거만 이제 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젖을 이제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이제 더러워가지고 못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못 됐으니까 네가 열어가지고 젖을 먹어라 이래 됐겠죠. 1960년대 특히 부산은 팔도민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던 때 아니겠습니까? 팔도민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1963년 올해가 이제 직할시 성격 50년이니까 63년에 부산이 직할시가 됩니다. 하여튼 부산은 해방 이후에 귀한 동포들이 오고 6.25 때 팔도민들이 모여와서 이제 피난민을
비난민촌을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급성장하는 도시가 됩니다. 하여튼 팔도에, 하여튼 떠내기 사람들은 다 모이들죠. 그러면서 항만 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게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80년 후반까지도 지게꾼들이 있어. 요즘은 거의 지금 지게꾼들 볼 수가 없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지게꾼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이 또 삶 자체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힘들죠. 이것도. 힘든 속에서 이제 표정을 한번 웃어보셔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웃음을 이제 잡아낸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는다. 자, 그 느낌을 이제 크게 이제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요거 작품 하나만 하더라도 요거는 진짜 소설감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후일담을 조금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주인공 아주머니, 저기 단소군이고요. 이 자갈치인데, 자갈치에서 어떤 노점을, 불법 노점을 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이제 단속 나온 사람이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최민수 선생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현장성을 저렇게 기막히게 포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분의 따님이, 이게 이제 우리가 신문에 실렸거든요. 신문을 보고, 따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우리 엄마인데, 제발 신문에 좀 안 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진은 좀 폐기를 해달라. 자기도 따님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가족들이 늘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 됐다. 평생을 끌려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갖다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최민식 선생 아드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제주도시라고. 그리고 너무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이든 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분이 따님하고 제주도 선생, 아드님하고 미팅을 제가 주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간 거는 문제를 안 삼겠다. 앞으로 전시회나 신문이나 지금도 사실 여기 이분 따님 계시면 제가 지금 전부 다 완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한테는 사실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머님의 어떤 가족들 입장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은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무단 단속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의 어떤 강제 집행, 그 다음에 행정망명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 서민이 장사를 하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질 것이고, 근데 끌고 가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이고, 끌려가는 사람은 너무나 겁먹은 표정으로 이게 약간 혼비백산에 있는 저 표정 알겠습니까? 이 장면 하나를 갖다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느낌으로써 시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도 찬 길거리에서 노점을 한다든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일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족들한테는 또 그런 게 먹힐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부터 안 쓰겠다 하고 일단 모두 나왔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최민수 선생은 이걸 찍었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최민수 선생은 망원 렌즈를 들이대가지고 그냥 찍었습니다. 상대방이 찍히고 싶다, 안 찍고 싶다 관계없이 막 찍은 겁니다. 그때는 초상권 개념이 나타난 거는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보거든요. 훨씬 이후에 이제 초상권, 내가 안 지킬 권리, 내 스스로가 어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초상권 그런 개념조차도 잘 없었다고 합니다. 찍으면 찍는 기고, 안 찍으면 안 찍는 기고, 이런 개념이죠.
초상권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사진을 찍을래도 못 찍습니다. 만약에 찍어가지고 어떻게 발표했다가는 바로 이거는 뭐 고발돼가지고 뭐 사유 문제가 되겠죠. 초상권이 그 당시에 이제 성립하지 않았을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참 그 명작이 나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6.25 직후에 이게 좀 피난민 가족인 것 같은데 뭐 보는 자체로 이거는 뭐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 말이 따라오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표지를 했던 그래서 저는 저 남자 저 소년의 저 표정이 너무 맑고 해맑아가지고 요의 표정도 너무 좋습니까? 다 좋았습니다. 이게 구도도 잘 잡혔고 저 표정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우산을 이래 팔면서도 즐거움을, 힘듦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것도 그야말로 재미있는 스님의 어떤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끌려가는 사람, 요거, 아까 해머진 노동자, 이런 게 지금 대표작입니다. 요것도 평생 생님한테, 생님이 한번 대표작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하니까 딱 요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애가 아픈지, 나도 입을 이래 덮어 쓰고, 엄마 같고 뭐 할머니 같은지 이웃집 할머니 같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 들어도 무슨 이야기 할 것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근지를 갖다가 이래 짐작을 할 수만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기회래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저게 사진 미학입니다. 저게 우리가 저기서 말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우리 귀에는 다양한 어떤 관점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듣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운표를 해가지고 딱 표시를 해야만이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없어야 이게 이제 사진의 어떤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할머니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야기된 게 아니고, 제가 평론가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저기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하여튼 언제 봐도 강렬합니다. 생님의 작품은. 너무 센 이미지 때문에 이제 부담감을 이제 안겨준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제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그런 또 느낌이 또 같습니다. 저게 핵심입니다. 강한 이미지가 따뜻함으로 보고 있으면은 뭔가 따뜻함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최민식 선생의 어떤 사진 미학의 어떤 핵심은 이런 데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끌고 가는 모습, 해머를 진 모습, 어렵게 이렇게 미약화 내지는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 삶에 힘겨워가지고 찡그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뭔가 부담감도 느껴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조금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따뜻하게 이렇게 좀 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게 최민식 선생님의 어떤 사진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표현했듯이 따뜻한 마음이 이제 겸허하고 유순해져서 우리 주변과 세상을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사진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생명의 몸부림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님의 사진을 갖다 그냥 단순히 보면은 그냥 사진인 것 같다, 느낌이 좀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최민식 선생의 카메라는 저는 총이었다고 봅니다. 총. 사회를 향한 총. 그리고 권력자, 행정가, 아니면은 가난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 총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본인이 직접 가난 속에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거지 작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워낙 막 가난하게 어떤 그 행색도 남루하게 해서 사진 작품 활동을 하는 바람에 간첩으로 오인돼 가지고 신고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정보원인데 옛날 뭐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하여튼 워낙 가난한 일 포커스 맞춰가지고 저걸 국제적으로 뭐 퍼뜨리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당신이 간첩이가 이래갖고 신고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래 국가정보원에 끌려가서 왜 가난한 사람을 뭐 찍느냐 그러니까 취소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정적으로 선생님의 어떤 위상을 그래도 그나마 이 리얼리즘 사진 작가,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1967년 그 영국 사진 영감에 선생님 사진이 백화점에 딱 실리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카메라의 렘브란트. 렘브란트는 여기 해놨습니다만 네덜란드 출신으로 바로크 시대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화가인데 카메라의 렘브란트라고 이렇게 한자를 붙인 것은 최상의 어떤 대우를 한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해준 겁니다. 외국에서는. 근데 외국의 평가일 따름이고 국내에서는 뭐 여전히 저때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재민식 선생님이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프로 작가도 아니다, 아마추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도, 작년 연말까지도 카메라를 들고 제가 밖에서 돌아다니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86, 7, 이 나이에도 막, 젊은이 못지않게 활동을 하셨고, 그 부분도 상당히 사진계 후배들한테는 섬뜩한 이야기로 그렇게 많이 와닿습니다. 젊은 작가들 깨어나가지고 현장 안 가보고, 하여튼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글이나 전락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은 무조건 현장주의입니다. 물론 사진이 특성상 현장에 안 가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찍고, 조금 의심이 있으면 달려가가지고 하고, 평생 차도 없으셨거든요. 걸어 다녔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생생한 작업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가 있었으면은, 다 놓치죠, 뭐. 여기 이제 최민식 선생의 어록, 최민식 선생이 남긴 거 한 30권 정도는 책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그 중에서 대표작들 한 10권 정도 이렇게 대충 이래 한쪽, 대충 이래 좀 체크를 했는데, 주옥 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한번 요런 구절들은 한번 정리를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좀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명문들입니다. 명문들이고, 한번 가슴에 품을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선생님의 어떤 철학이나 육성을 듣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사진은 세상을 향한 발현이며 싸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오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이다. 나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분노,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말을 믿는다. 안치환의 노래 중에서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그 구절이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사실. 안치환 씨가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최민식 선생의 어떤 사진하고, 이 글에서 그런 맥락들이 나온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일치하고, 이에 따르는 의식의 흐름이 하나로 맞아떨어진 바로 결정적 순간에 성의 본질은 복원된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영상을 정지시키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이상한 그런 게 있거든요. 영상물, 동영상과 사진의 한 컷. 사진이 잡아내는 한 컷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가들이 이제 흔히 쓰는 말인데, 무수하게 찍으면서 백컷을 찍어가지고 한 장을 뽑아낸다 하거든요. 미세한 어떤 흔들림 없는 어떤 표정, 느낌, 질감,
그리고 시간성, 뭐 기록성, 이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딱 결정적인 한순간을 딱 잡아내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인생의 본질이 이제 복원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카트의 절묘한 표정을 하나 잡아내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느낌은 대충 오시는가요? 하여튼 선생님의 말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선생님의 어떤 책의 중요 구조를 제가 빼왔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훔치면은 표절이 되지만, 여러 사람의 글을 훔치면은 연구가 된다. 책을 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1만 권의 책을 봐라. 공부해야겠다. 독서를 해야겠다. 다짐했지요. 그리고 열심히 읽었어요.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그 방대한 다른 그 학습들을 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권을 읽어야 책이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은 많은 공부를 하셨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셨더라고요. 베토벤에 대해서, 베토벤 여러분 아시죠? 음악, 뭐, 위대한 음악가고, 뭐, 작곡가고, 지휘자고, 그런 분입니다. 여튼 그 악성이라고 하죠. 베토벤이 남긴 곡은 교향곡 9개, 피아노 소나타, 미사곡 등등 해서 이제 한 760곡 정도 이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85%가 베토벤이 기머거리가 된 다음에 영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가 기가 먹어서 작곡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불가능한 일을 베토벤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저 많은 작품을 거의 85%를 기머거리가 된 다음에 눈을 감고 거의 뭐 이래 악상을 글이 올리고 찍어냈다는 이야기이신데, 여기서 선생님은 저거 한번 봐라 하면서, 베토벤을 한번 봐라 하면서 희령과 좌절 속에서 자기 예술을 꽃피운 사람을 자기는 좋아한다. 베토벤이 그랬다.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토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희령과 좌절이 닥쳐오더라도 충분히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저게. 나의 영원한 테마, 인간은 그 자체가 부분이기도 하지만 융합된 하나의 세계이고, 시대이고, 사회사이자 인간사이다. 선생님이 계속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추적한 인간의 어떤 군상들, 표정들은 정확합니다, 이게. 요거, 뭐, 빼고 더할 것도 할 것도 없이 세계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융합된 어떤 세계상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인간사 그대로죠. 그래서 기록성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이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뭐 에피소드도 제가 많이 그 재민 선생님하고는 갖고 있고, 늘 그 행장은요, 등산복에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양복 입은 모습을 못 봤습니다. 재민수 선생님. 그래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이제 바쁘게 하면서 자기 삶에 이제 충실하여오고 자기 작업에 저렇게 그 투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참 그 부산의 어떤 인적 재산입니다. 진짜 그 부산이 뭐 키울 콘텐츠가 있다면은 최민식을 갖다 영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최민식 선생님이 남겼던 그 엄청난 그 기록 사진들을 진짜 그 한 권의 어떤 그 도록 같은 건데 시대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책자도 만들어내고, 평전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젊은 공부하는 친구들은 최민식 선생님 사진을 갖고 논문도 몇 번 이래 쓰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작업들이 많습니다. 최민식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거든요. 그냥 그분 뭐 돌아가서 댕기시는 모이다. 아직도 뭐 청년 같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본 분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거든. 크죠? 빈자리가. 그래서 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재민식의 어떤 그 개성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제가 두수 없이 이렇게 재민식, 저도 뭐 깊이 있게 재민식 연구자는 아닙니다. 그냥 언론 일선에 있으면서 재민식 시리즈를 하면서 요 정도라도 이렇게 재민식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더 저도 공부를 해야, 그리고 진짜 깊이 있는 재민식의 세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대로 접근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 공부를 좀 하고, 혹시나 또 작은 또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싶어서 이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 자체가 단단한 바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토색이 막 깎여가지고 허물어질 것 같은 이런 위험은 안 생기죠. 든든한 느낌 들잖아. 암벽을 사나운 용이 힘대로 쳐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암벽 위에다가 굳건하게 써가 있는데 저 위에 제일 끝에 있는 저 관음상이 보이죠? 관음상이 한눈에 보이고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관음성지로서 자기할 만하다는 거죠. 지장보살은 땅속에다 몸을 감췄다 해서 지장인데요. 어디서 유래되냐면은 공양을 올리면은 자기 집안의 어머니도 좋은데 하시고, 그리고 집안 잘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랍니까, 공양을 하러 간다 그래. 살아 계실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공양을 하러 이제 떡판을 지고 가는데 길거리에 가보니까 막 헐벗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뜻이 이게 이런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것이 본뜻일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눠줍니다, 음식을. 나눠주니까 저 배고프고 한 사람들 밥을 먹었는데 추운 사람들이 옷을 벗어달라 그래. 여잔데. 그 여자는 옷 벗어주면 어떻게 돼? 그래, 자기 입고 옷을 다 벗어줬어요. 벗어주고 난 뒤에 뭐 몸을 감싸야 되겠어. 그래서 땅을 파고서 몸을 이제 묻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부처님 보고 계시다가, 야, 대단하구나. 너 이름을 지장이라 해라. 하고 앞으로 너는 많은 중생들 구제할 큰 보살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줘요. 들어오면서 보이잖아요. 어두워졌다가 동공이 이게 어둡기 때문에 동공을 확대하거든요. 빛을 많이 받으려고. 그럼 여기 오면 같은 밝기인데도 여기 빛이 확 들어오는 망명이 쏟아진다고. 그래서 아주 구수사 같은데 아주 이거 깊게 해요. 아주 어둡게 해버리고 빛을 더 막아야 돼요. 막아보고 빛을 더 줄이고. 그 시스템이 그걸 한 거예요. 했는데 여기다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 이제 봐봐요. 이거 뭐죠? 이게 이제 검은사가 아름다운 이렇게 달을 코끼리 눈이라고 해요. 확인해 놓은 거예요. 이제 프리몬 통과해서 내부를 보지만은 두 번째는 프리몬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이요. 이게 툭 트이게 밑을 다 꾸며봐야 돼요. 이게 삼지가 나면서 아주 두 번째 경치인데 이게 더 좋아, 실은. 그래서 범어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데가 이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산신님이 좋은데 앉는 게. 영궁사 같은 경우는 해안에 직접 있는, 바닷가 직접 있는 절로서 가늠성지로 경치도 좋고 아주 유명한 절이고요. 범어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부산하고 같이 살아온
오랜 세월의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경치와 더불어 가지고 그의 스님들이 깊은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현대 살아가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서 이 탐방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싶습니다.